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단어인 벡터 캘큘러스입니다. 벡터 캘큘러스는 우리가 미적분을 벡터 함수에 적용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벡터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전기장 벡터 같은 것을 말을 할 때 이 전기장 벡터가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벡터 함수라는 것으로 기술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적분학을 적용하는 것이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 나갈 텐데,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펀더멘털 시오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캘큘러스에서 우리가 펀더멘털 시오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fx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할 때, 만약 이 fx가 어떤 이 large fx라고 하는 함수의 미분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 값은 large fb에서 large fa를 빼는, 즉 이 끝 지점의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즉 다시 말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우리가 모함수라고 불렀던가요? 어떤 미분이 되는 df dx가 되는 그 large fx 함수가 주어지면은 이 a하고 b 사이의 함수 변화는 상관이 없이 끝 지점에서의 f값, 그래서 fb에서 fa를 뺀 이 값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캘큘러스의 펀더멘털 시오렘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차원을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차원의 경우에 우리가 XY 면상에 어느 영역, 에어리아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는 이 테두리를 우리가 커브 C라고 한번 불러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서 말한 것하고 비슷하게 A에 대한 이 에어리아에 대한 적분이 바운더리에 해당이 되는 C에 대한 적분이 아니죠. C에 대한 어떤 함수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는가. 즉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서 1차 x에 대한 함수였을 때는 어느 구간이 있다고 할 때 그 구간의 바운더리다 그러면 우리가 끝점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것을 차원을 하나 높여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느 면적 a가 되고 그 에어리아 a에 우리가 바운더리가 되는 것은 커브가 되겠죠. 커브 c가 될 텐데, 그래서 어느 한 차원이 낮아지는 그 바운더리의 함수값으로 이 에어리아 A에 대한 적분을 표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3차원으로 가서 3차원의 어떤 부피 V가 있는데 그것을 둘러싸는 바운더리, 그 경우에는 표곡면이 되겠죠. 그 표곡면에 대한 함수값으로 우리가 이 볼륨에 대한 적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차원을 높여가면서 이 펀더멘털 시오렘을 한번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 함수의 미적분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벡터를 우리가 성분별로 표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V라고 하는 벡터를 이 X, Y, Z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였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각좌표계 X, Y, Z라는 단위 벡터를 써가지고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경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직각좌표계를 쓰지 않고 앞서서 배웠던 구좌표계라던가 또는 원통좌표계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좌표계를 달리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좌표에 해당되는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잡아가지고 그 단위 벡터에 대한 성분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다른 좌표계에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길이 엘리먼트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죠. 직각 좌표계에서 길이 엘리먼트가 이렇게 쓰여지던 이것이 원통 좌표계의 경우에는 이 r 세타 파이 이걸 우리가 등장시켜 가지고 r 세타 파이가 아니라 r 세타 z죠. 자, 이렇게 됐었고, 이제 r 세타 파이가 나오는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경우에는 r에 대한 엘리먼트하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엘리먼트가 이렇게 표시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면은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dx, dy, dz가 길이 요소가 되는데 이 원통 좌표계나 아니면은 구형 좌표계의 경우에는 이 dr은 길이 엘리먼트가 맞는데
d세타 자체는 길이 엘리멘트가 아니죠. 거기다가 r을 곱해야지만 이제 길이 엘리멘트가 되고, dz는 물론 이제 길이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경우에는 dr과 r d세타, 그 다음에 r sin 세타 d세타, d phi, 이것이 이제 기본 단위 길이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서서 우리가 dx, dy, dz라고 하면은 이제 x 방향으로 조금 변하는 그런 이제 기본 요소였었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x 햇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표시했었으니까 이 다른 좌표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경우에 ER, E세타, EZ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다시 이제 베이시스가 되고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겠는데 그 길이 엘리멘트라고 하는 게 dr, r, d세타, dz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er, e세타, ez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를 표시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벡터를 r 성분 그 다음에 뭐 해서 붙여볼까요? 단위 벡터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세타 성분 그 다음에 이제 z 성분 이렇게 이제 쓰여질 텐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성분을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디퍼렌셜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x, y, z를 썼더라면은 dx, f를 이제 y에 대한 편미분의 dy, 그 다음에 z에 대한 편미분을 dz 이렇게 이제 썼을 텐데 그러면은 이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dr 벡터로 표시하던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은 직각좌표기의 경우에는 금방 우리가 이제 각각 편미분한 것들로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린드리컬 좌표계를 썼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r, 세타, z가 기본으로 등장되니까 r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요소를 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은 여러분들이 뭐 위와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을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썼을 때 R 성분은 이제 R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Z에 대한 성분도 Z에 대한 편미분으로 쓰여질 텐데 문제는 여기 세타 부분입니다. 세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dr 벡터라고 썼던 그 그레디언트를 쓸 때 dr 벡터라고 나왔던 부분에 여기에 들어와야지 될 것이 길이 엘리멘트로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d 세타가 아니라 r d 세타가 이제 길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r d 세타를 쓰고 r분의 1에 df d 세타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각기 dr, r d 세타, dz 해서 바로 여기 적어놨던 dr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쓴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레디언트 f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쓰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이 f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r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자, 금방 이거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과정을 반복을 해보게 되면은 r에 대한 편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타는 마찬가지로 r분의 1에 세타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r sin 세타분의 1에 f를 파이에 대한 미분 해서 여러분들 아직 그레디언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레디언트를 예를 들어 버렸네요. 자, 그레디언트 경우에 이 x, y, z 좌표계에서 이제 표시하는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스피컬 좌표계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를 어느 특정 좌표계에서 표시한다고 할 때 그 성분은 그 좌표계의 이제 단위 벡터를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r 세타 z 또는 r 세타 파이처럼 그 기본 단위 벡터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분을 이제 쓰는 것으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좌표계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션 코디네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x, y, 이 z 좌표를 쓸 때 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x hat,
y hat, z hat이라고 하는 이 베이시스를 어느 지점에서 벡터를 표시하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베이시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원점에서 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위 벡터를 원점에서 출발해서 x방향, y방향, z방향 가는 그 단위 벡터를 이제 베이시스로 쓰기 때문에 별로 어느 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냐 이런 것에 이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슬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슬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좌표를 표시하게 되면은 R, 세타, Z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Z 좌표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Z 값이겠죠. Z축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점을 이제 XY 평면에 투영했을 때 이 지점과 X축이 이루는 그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R이 증가하는 방향은 우리가 ER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로 쓰죠. 자, 반면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Z축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라고 쓰는 것은 이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인데 그것은 이 좌표 지점이 어디냐, 즉 세타 값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타라는 벡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로 ER, E세타, EZ를 쓰는 경우에 이 Z는 이제 예전과 같이 Z 방향의 단위 벡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R 세타 파이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ER, E세타, E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그 단위 벡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게 세타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세타의 방향 그리고 또 ER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Moving Coordinate Fram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oving Basis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하나 더 나와가지고 우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보는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R, 세타, 파이 이 세 이제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공간상의 한 점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R이 증가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 ER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라고 하는 것은 Z축과 이루는 각을 말을 하죠.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원점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세타라고 부르게 되고 반면에 이 에지무살 앵글이라고 불리는 이 파이라는 것은 Z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즉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을 그리게 되면은 조금 그리기가 불편하긴 하죠. 자, 이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파이가 되어 가지고 이 경우에 우리가 베이시스 ER, E세타, E파이는 이 지점이 달라지면서 세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무빙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무빙 코오디네이트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잠시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 사이에 우리가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곱셈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두 벡터를 곱해가지고 스케일러를 만드는 경우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벡터를 곱해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드는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inner product, 하나는 outer product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dot product와 cross produc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내적이라고 불리는 이 inner product는 보게 되면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각 벡터의 성분들끼리 곱한 것을 다 합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차원 벡터다 그러면은 뭐 x, y, z 또는 1, 2, 3 이렇게 해서 성분별로 곱해서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여러분들이 이거 행렬을 배울 때 나왔었던 것들인데요. n차원으로 이제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별 썸을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1부터 n까지 이렇게 썸을 하게 되면은 n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었죠. 자, 반면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불리는 두 벡터의 이 외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3차원 벡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앞서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써본 적은 있었는데요.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A 벡터를 각 성분별로 X, Y, Z 성분이 이제 있다고 하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을 때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x, y, z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써주고 ax, ay, az 그 다음에 bx, by, bz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행렬의 디터미넌트 룰에 따라 가지고 곱셈을 하는 것으로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x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마이너 전개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ay, bz 빼기 az, by에 이제 x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각기 하나씩 써주게 되면은 y 경우에는 부호가 달라지니까 이번에는 ax, bz 빼기 az, bx, y hat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부호가 달라지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ax, by 빼기 ay, bz, z 성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성분별로 이 이상한 공식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x 성분을 표시할 때 x, y, z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x 단위 벡터에 a, b를 써주게 되면은 x, a, y 곱하기 bz 그 다음에 빼서 이제 한번 뒤집어 주는 걸로 y와 z를 이제 엔티시메트라이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이 시클릭한 로테이션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y가 나왔을 때는 y, z, x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가니까 a, z, bx 빼기 ax, bz 이렇게 되겠고 z가 나왔을 때는 z, x, y니까 ax, by 빼기 ay, bz 이렇게 이제 시클리클리 돌아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 하나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 B, C 세 개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A 곱하기 가로 열고 B 곱하기 C 즉 B하고 C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을 이제 또 A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경우에 펼쳐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정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각 성분별로 이 관계가 만족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왼쪽에서 우리가 X 성분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크로스 프로덕트, B 크로스 프로덕트, C 한 것에 X 성분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정의한 대로 하자면은 X니까 Y, Z 하는 식으로 해서 A, Y에 그 다음에 B 크로스 C 한 것에 Z 성분 빼기 AZ에 B 크로스 C 한 거에 Y 성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다시 펼쳐서 우리가 B 곱하기 C의 Z 성분이니까 어떻게 되죠? ZXY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BX, CY 빼기 BY, C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 곱하기 C의 Y 성분이니까 YZX 해서 BZCX 빼기 BX, CZ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른쪽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어떤 상수 곱하기 B 벡터 빼기 상수 곱하기 C 벡터 형태니까 BX라고 하는 것을 묶어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것이 첫 번째 항을 보게 되면은 AY, CY가 있고 또 BX가 나오는 게 맨 마지막에 있네요. 보니까 더하기 AZ, CZ 해서 이제 요항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CX로 묶어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AY, BY 또 CX가 더하기 AZ, BZ 이렇게 되는군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안에다가 AX, CX를 이제 더했더라면은 그러면 이제 BX, AX, CX만큼이 더 생겨나는 셈일 거고 그것이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빼주는 거를 BX, AX, CX를 또 빼주게 되면은 이게 하나로 묶여버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BX에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A 내적 C 이렇게 되겠고 빼기 CX에서는 또다시 A 내적 B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항에서
바로 X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Y나 Z 성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식인 이 세 개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제 내적과 다른 벡터들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명을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매번 이걸 쓰는 게 참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번 매트릭스 배울 때, 디터미넌트 배울 때 나왔던 텐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레비치 비타 텐서라고 해가지고 엡실론 i, j, k 이렇게 이제 표시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i, j, k는 1, 2, 3 숫자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값들이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이 이 중에 i, j, k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바꾸더라도 예를 들면은 i와 j를 맞바꿀 경우에는 이게 항상 이제 엔티시메트릭하다, 즉 부호가 바뀐다 이런 성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뭐 i, j 바꾸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i와 k를 바꿨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또 부호가 바뀌는, 즉 어떤 두 개 우리가 이제 뽑아 가지고 그 순서를 바꾸더라도 부호가 항상 바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엡실론 레비치 비타 텐스라고 하는 것은 1, 2, 3일 경우에 우리가 1로 이제 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 2, 3, 2, 3, 1, 3, 1, 2 경우는 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맞바꾼 1, 3, 2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시클리클리 돌린 거는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자, 이 양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훨씬 더 쉽게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자, 이 레비치 비타 텐스를 한번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에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A하고 B라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의 i번째 성분이라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i라는 것을 이제 x, y, z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순서대로 1, 2, 3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엡실론 ijk에 aj, bk를 곱한 것으로 이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서 정의한 크로스 프로덕트와 이제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a 프로덕트 B의 첫 번째 성분을 보게 되면은 그 앞서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세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빼기 A3, B2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됐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레비치피터 심볼로 한번 표시해 보게 되면은 엡실론 1JK에 AJ, BK 꼴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엡실론 텐스라고 하는 것은 1, 2, 3이거나 앞이 1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1, 3, 2 두 가지 경우만 이제 제로가 아닌 경우가 되겠죠. 1, 2, 3일 때는 플러스 1이니까 즉 JK가 2, 3일 때 해서 A2, B3 그 다음에 이제 1, 3, 2일 때는 부호가 달라지니까 A3, B2를 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레비치비타 심벌을 쓰게 되면 이제 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엡실론을 우리가 한번 ijk라는 것하고 이것을 우리가 klm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k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k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도 좋고 우리가 엡실론 kij는 엡실론 k ijk는 kij하고 이제 같죠. 예, 시클리클리 돌릴 때 값은 늘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klm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가 썸이 되고 나머지 ij, lm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엡실론 1ij, 엡실론 1lm 하고 이제 더하기 또 이제 2ij, 2lm 그 다음에 3ij, 3lm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경우 보면은 ij가 2, 3이거나 3이거나 이럴 때만 이제 0이 아닌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집어넣어서 판별을 해보게 되면은 이 결과가 델타 IL, 델타 JM 빼기 델타 IM, 델타 JL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IJ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라고 이제 해가지고 IJ가 같을 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를 때는 0이 되는 그런 양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금방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숫자를 다 대입해 보면은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이 포뮬라를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하는 것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의 i번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epsilon ijk의 aj의 그 다음에 b 크로스 c의 k번째 성분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써주면은 ijk의 aj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도 다시 우리가 레비치비터 심볼을 쓰게 되면은 klm의 bl cm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위에서 우리가 이 정의라기보다 이제 증명을 했던 이런 아이덴티티가 쓰이게 되죠. 그래서 epsilon ijk, epsilon klm을 우리가 이 디렉 델타로 이제 다시 바꿔 써주고 나게 되면은 델타 im, 델타 jl에 그 다음에 aj, bl, cm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델타와 이제 예를 들면 델타 IL과 BL 이렇게 하면은 즉 L에 대해서 썸을 하는 것인데 I일 때만 살아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AJ에 L은 I로 바꾸게 되고 BI 그 다음에 M은 J로 바꾸라고 하니까 CJ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보게 되면은 J는 L로 바뀌고 BL이 있고 M은 I로 바뀌는 CI 이런 꼴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바로 앞서서 봤던 우리가 A 내적 C에다가 B 벡터 빼기 A 내적 B에 C 벡터 해서 앞에서 증명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벡터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스켈라의 경우에도 스켈라 함수가 여러 개 베리어블의 함수로 이제 쓰여졌을 때 여기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디퍼렌셜이라고 해서 이 df라고 하는 것을 각각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 표현을 한번 조금 더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dx, dy, dz를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x방향으로 변하고 또 y방향으로 변하고 z방향으로 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x방향으로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f에서 x 더하기 dx, y와 z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y, z를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 df, dx를 쓸 때 이제 썼던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델타 x로 나눠주고 리밋을 취하고 하는 자, 그런 것이 이제 이 편미분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느 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디렉셔널 드리버티브란 말로도 쓰는데요. 지금 x방향에 대한 미분은 이제 df, dx식으로 이제 쓰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가 않고 임의의 어떠한 특정 방향으로 갈 때 그 미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또 다른 방향, 예를 들어 2차원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2차원에서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는데 그와 다른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을 그래프로 표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t에 대한 함수로 xy를 표시하고 이 t 값이 바뀔 때 xy 이 좌표를 이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 커브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가 이제 f, x와 y와 z의 함수이지만은 또 이제 x, y, z가 다 t의 함수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t가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말했던 커브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미분을 취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t가 x, y, z에 다 나오니까 이 경우의 미분은 이 f를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생각을 해서 이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써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온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온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했던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써주게 되면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각 성분별 편미분들을 우리가 성분으로 갖는
그런 벡터를 이제 그래드 F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었죠. 그레디언트 오브 F라고 불러도 좋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그레디언트 F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벨로시티 해당이 되겠네요면은 우리가 벨로시티 벡터를 내적을 취했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는데 이 벨로시티 벡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분이 dx dt, dy dt, dz dt 하는 꼴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라면은 v 벡터 방향으로 미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v 벡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여기서 지금 값 크기보다가는 이제 방향만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미분을 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디렉셔널 드리프티브라고 하고 그 방향을 표시하는 것을 굳이 뭐 v 벡터가 아니라 방향을 표시하는 어느 단위 벡터를 우리가 S 벡터였다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썼다 그러면은 S 단위 벡터 내적 그래드 F를 하게 되면은 바로 S 방향으로 우리가 미분을 한 그래서 이제 디렉셔널 드리프티브를 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레디언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곡면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곡면을 phi x, y, z이 0이다 라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이게 곡면이다 라는 게 금방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z가 어떤 fxy 즉 xy 지점의 높이 z를 우리가 이렇게 정해주면 곡면이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파이를 f 빼기 z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파이가 0이다라는 이런 식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곡면을 표시할 때 파이 xyz가 0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곡면이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하고 이 곡면에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아주 조금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곡면에 접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를 우리가 dx, dy, dz 이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앞서서 봤던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을 x, y, z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면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0이 될 것입니다. 뭐 곡면을 아까 0이라고 쓸 수도 있고 C라고 상수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변화가 d-phi라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d-phi가 0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레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표시한 dr 벡터를 써보게 되면은 그레디언트와 dr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dr 벡터라고 하는 것은 곡면에 접한 즉 이제 탄젠셜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곡면에 접한 어느 한 벡터를 말하고 이 그레디언트 f하고 phi하고 내적을 취하니까 0이다. 자, 이 dr은 곡면에 접한 어느 벡터를 잡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이제 성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레디언트 phi라고 하는 것은 곡면의 탄젠셜한 방향이 항상 수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은 그레디언트 phi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곡면의 이 노멀 방향을 이제 정의하는 수직 방향을 정의하는 벡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곡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2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등고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있게 되면은 산의 특정 높이, 같은 높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연결한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높은 지점이 또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우에 우리가 이 면을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같은 값을 주는 면에 수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장 경사가 급해지는 방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울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의 등고선에서 기울기가 가장 심해지는 그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벡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실을 써가지고 어느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밑바닥에 산 이제 아랫단까지 내려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 지점부터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를
쫓아서 가보면은 우리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빨리 내려가는 거라고 해서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컨셉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등고선에 해당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고선도 있겠지만은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러 펑션 또는 오브젝트 펑션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장 줄여가는, 그래서 값이 가장 작아지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기계학습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중요한 컨셉으로 이제 등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보면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이제 이 기울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제 힘 F 벡터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 파이가 전기장 포텐셜이 될 경우에는 그 전기장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제 전기장 벡터로 표시하기도 하고 해서 이 물리학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 함수의 드리버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r 벡터가 시간 t의 함수다 해서 물리에서 흔히 등장하는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r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바로 벨로시티 벡터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x, y, z 각각을 이제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벡터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벡터 A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할 때는 성분별로 미분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과연 맞을까요? 방금 맞다고 말을 했으니까 뭐 틀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 성분, Y 성분, Z 성분 각각 미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질은 우리가 이 직각좌표계,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A라는 벡터를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쓰게 되면은 단위 벡터를 X, Y, Z 단위 벡터를 이제 베이시스로 써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X 헤트, Y 헤트, Z 헤트는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위 벡터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쓰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써가지고 ER 단위 벡터, 그 다음에 EZ 단위 벡터, EZ 단위 벡터를 썼다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R 성분과 세타 성분과 Z 성분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Z 성분은 앞서서 봤던 이 직각좌표기의 Z 성분과 같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R과 세타로 표시되는 바로 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얼핏 언급을 했었는데 무빙 이 코오디네이트라고 하고 또 무빙 베이시스라고 하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XY 평면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 세타가 있다고 하면은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ER 단위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E 세타 단위 벡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R과 세타가 지점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이 ER과 E 세타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 있었다고 치면은 ER 벡터는 이 방향을 향하게 되고, E 세타 벡터는 오히려 이제 이 아래를 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R과 세타가 T의 함수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이 ER과 E 세타도 마찬가지로 T의 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 지금 AR, ER 요거 하나만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면은 이 미분은 AR을 우리가 T의 함수니까 이제 미분하는 이런 양도 있지만은 이 ER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지 되는 이것이 이제 T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벡터를 미분할 경우에 이 무빙 베이시스를 쓰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R 단위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또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 다음번에 다시 등장했을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까 했는데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따져봅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R 세타로 이제 주어져 있는
그 지점에서 ER 벡터와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쪽에, 세타가 증가하는 쪽에 이 세타, 요 단위 벡터를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좌표가 R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ER 벡터를 우리가 이것을 XY 베이시스로 한번 표시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ER 벡터에 이제 성분을 적는 꼴이 되니까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X 단위 벡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타 벡터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 세타 벡터는 이거하고 이제 90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X 성분은 이번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성분이 코사인 세타 Y. 자,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이 두 벡터가 내적을 취했을 때 0이 된다. 이제 맞고, 크기는 당연히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죠. x 성분이. 자, 그래서 이제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ER 벡터를 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x와 y는 이제 이것은 픽스되어 있는 벡터니까 바로 그냥 내버려 두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 미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 dt 하고 x에서는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 성분은 코사인 세타 또 y 해트 있고 d 세타 dt.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써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d 세타 dt를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은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해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y 해트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게 뭐였죠? 위에 2세타였었죠. 그래서 2세타 해세 d 세타 dt 이렇게 해서 ER이라고 하는 베이시스의 타임 드리버티브는 아주 재밌게도 2세타 곱하기 d세타 d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세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타임 드리버티브를 취해 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하고 d세타 dt가 되니까 마이너스 2r 해트의 d세타 dt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이것을 한번 우리가 AR의 익스포넨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R 방향 단위 벡터를 미분을 취한다. 자, 그러면은 DAR, DT, ER 단위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ER 단위 벡터를 했더니 세타로 바로 표시가 됐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더하기 AR에다가 D세타, DT를 하고 그 다음에 E세타 이렇게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DDT하고 A세타, E세타 이 부분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함수 V가 T의 함수가 아니라 X, Y, Z 공간 좌표 전체의 이제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로 생각하도록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V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카티션 코오디네이트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분이 Vx, Vy, Vz가 있을 텐데 이 각각이 또 X, Y, Z의 함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모든 점에서 V라는 벡터가 이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예가 여러분들이 전기장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공간의 각 점에서 전기장 벡터가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EX, EY, EZ가 XYZ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벡터 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말로 이제 부르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를 쓸 때는 x 방향 경우에 이제 x 성분을 vx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또 y 성분은 y에 대한 편미분, z 성분은 z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더하는 값을 이제 다이버전스 v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이상한 이제 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냥 정의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디리버티브는 이제 우리가 컬이라고 부르는 그런 미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웠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위에서 다이버전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 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드라고도 부르는데 얘를 x방향 드리버티브를 우리가 이제 성분으로 갖는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터인데 벡터인 것처럼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오퍼레이터 델하고 v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써보면은 v라고 하는 것이 vx 그 다음에 x 단위 벡터 vx x 단위 벡터 이렇게 이제 쓰여졌었으니까 그 내적을 취한다고 할 때 ddx가 이제 vx에 걸려 가지고 있고 내적이니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델 오퍼레이터와 v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델 오퍼레이터와 v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x, y, z 컬을 우리가 쓸 때 썼던 그 컬이 아니라 크로스 프로덕트를 쓸 때 했던 룰이 있었죠. 즉 그게 이제 a 벡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델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vx, vy, vz 써주고 이제 이 디터미넌트 형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x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은 요 마이너로 해가지고 dvz, dy 빼기 dvy, dz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y 성분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자, 이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클릭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x, y, z 가는 식이니까 y, z 드리버티브로 vx 그 다음에 이제 vz d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 성분도 마찬가지로 써주게 되면은 zxy가 될 테니까 ddx에 vy 빼기 dy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된 양을 우리가 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컬 v라고 하는 것은 성분으로 쓰게 되면은 x 성분이 이렇게 y 성분, z 성분 주어지는 뭐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v라는 벡터가 어떤 스케일러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특수한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 다이버전스 V를 지금 이런 형태로 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F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이렇게 이제 묶어 쓰기도 하고 이 오퍼레이터를 델 제곱이라고 이제 쓰고 라플라시안이라고 이 라플라시안 이렇게 되겠군요.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델 스퀘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레드 F라고 하는 것이 ddfx 이제 이런 벡터였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였었는데 여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거는 거니까 이거는 이 다시 이제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또 두 번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을 더한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 드리버티브 기호만 앞으로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델 스퀘어 f 해서 이 델 스퀘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 방정식에서 아주 흔히 등장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그레디언트 f라던가 라플라시안 f, 다이버전스 v, 컬 v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각좌표계 카티션 코디네이트 쓰는 것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한번 빨리 써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각 x, y, z에 대한 드리버티브를 성분으로 갖는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라플라시안은 이런 것들을 두 번씩 미분한 것을 다 더한 것이었다. 그런 것이었었죠. 앞 페이지를 보면 될 텐데 굳이 또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여졌고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은 이 X 성분을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것을 Y에 대해서, Z에 대한 것을 Z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것이었었죠. 자, 컬 V는 앞 페이지를 보세요.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컬, 라플라시안 등등을 우리가 다른 좌표에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이 주어져 있죠. 컬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좀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 이 보아스 책에서는 유도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테이블들을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갖다 쓰던가 또 뭐 정 필요하면은 유도를 해서 써야지 되겠죠. 자, 실린드리컬이 이어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표현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 실제 물리에서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경우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울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하면은 유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제 기억에 따르면은 잠깐 외웠다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꼭 필요할 때마다 책을 다시 뒤져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도하는 것은 이 보아스 책에서 나와 있지가 않고 일반적인 공식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공식을 우리가 한번 유도하는 것을 이 가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라플라시안, 그레디언트, 컬 등등의 표현이 조금 더 일반적인 좌표계에서의 표현입니다. 그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메트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길이 요소 엘리멘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x1, x2, x3라고 하는 좌표계를 쓰지만은 길이 요소는 h1, dx1, h2, dx2, h3, dx3가 이제 길이 엘리멘트가 되는 그래서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e1, e2, e3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이 엘리멘트, 이 ds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좌표계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좌표계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좌표계가 이런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레디언트나 컬, 다이버전스 등등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이렇게 쭉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걸 뭐 외운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여러분들 보아스 책에 보면은 뒷부분 나중에 챕터 아마 10이었던가 그 뒤에 가면은 이 유도 과정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보아스 책을 따라가지고 유도를 하기보다는 이 다음 파트에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셔널하게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그 익스티어리어 엘지브라라고 하는 디퍼런셜 폼을 써가지고 한번 우리가 유도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